KBS 1라디오 오늘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어제 백봉신사상 수상식이 있었는데 올해 가장 모범적인 태도로 의정활동을 한 의원 베스트 10에 선정되셨어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뭐 처음 상 받았는데요. 다음에는 대상 받기 위해서 더 젠틀맨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대상은 누가 받았습니까? 이제 박광훈 전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받았죠. 그렇군요.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상임고문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 당 상황은 배 12척 남은 임진왜란 때와 같다. 이순신 장군을 아꼈다가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해요. 원로들 대부분 한동훈 비대위에 찬성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당 분위기는 뭐 한동훈 대세 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저는 뭐 생각은 큰 차이는 없어요. 좀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정당 정치 경험이 전혀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또 그 전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본인 의지도 알 수도 없었어요. 본인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제 어제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잖아요. 어제 그저께. 네. 뭐 이런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당내 다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면 뭐 소수파이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그 뭐 불복하지는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보완하는 역할을 뭐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 의원님이 본래는 아마 좀 아껴 쓰자 이런 용어 말씀을 하셨었는데 한 이틀 전에 그거 보고 조금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본인이 상당히 주저한다는 이제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본인이 이제 좀 하기 싫어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저께 보니까 본인도 뭐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아주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하더라고요. 뭐 네. 저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추인해 줄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말씀도 하셨는데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본인이 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윤재옥 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났다. 결론도 사실상 내린 것으로 전해졌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능성 몇 %로 보십니까? 뭐 정해졌죠.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사실상 100%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네, 뭐 저는 다른 세컨 초이스는 별로 지금 생각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그럼 앞으로 절차 어떻게 됩니까? 절차야 원내대표가 발표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추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뭐 빠르면 다음 주에 출범을 합니다. 그렇죠. 예. 다음 주 이제 출범을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추대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하나씩 짚어볼게요. 예. 이제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그동안 여당과 대통령실 관계가 좀 수직적이다 이런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대통령과의 관계 잘 정립해 나갈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한 장관 하기엔 나름인데요. 이제 한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 입으로 여의도 문법은 국민 문법과 좀 다른 것 같다.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네. 뭐 국민 표준어 쓰겠다.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면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국민의 바램, 민심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대통령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라도 정면에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현 장관 중에서도 가장 인연이 오래됐고 친분이 두텁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한테 편하게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자기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쓴소리 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쓴소리 하는 게 통해야 되거든요. 네. 쓴소리 하고 충돌만 하면 당정은 콩가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통하는 쓴소리 했을 때 통하게 하는 능력 이게 사실 중요한 대표의 능력이고 한 장관이 그 점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좀 응원하고 또 잘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관되는 얘기인데 이제 윤 대통령 아바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를 맹정한 적 없다 이렇게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생겨도 그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이제 보인 것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뭐 우리 당 일각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더더욱 대통령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겠냐. 대통령 꼭두각시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 말은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라 하더라도 그저 그냥 따르지 않겠냐. 이런 이제 비판이잖아요. 근데 한 장관이 적어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국민들 입장에서 그걸 판단하는 사리분별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뭐 한 장관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풀어내야 되는데 잘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예. 이게 이제 누구를 맹정한 적 없다는 한동훈 장관 말하고 이렇게 이제 대비시키는 이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총선 역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람하고 관계를 잘 풀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정 관계를 보면 이준석 대표 때는 당정이 충돌을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 쓴소리 아주 잘합니다. 하지만 쓴소리가 통하지 않고 그게 당정 간의 싸움으로 비화되면 그것도 위기거든요. 그건 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지난 김기현 대표 때는 쓴소리 해야 될 때 하지도 않고 대통령 설득도 못하고 그래서 같이 무너졌잖아요. 그 결과 당 지지율도 지금 뭐 계속 최하고 대통령 지지율도 아주 낮고 이런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대표가 되면 그 이전 대표의 어떤 실수, 오류 이런 점들을 잘 좀 보고 똑같은 실수,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마 지금 열심히 대표 수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비대위원장 첫 시험대가 다음 주에 28일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 예정인 쌍특검법일 겁니다. 특히 이제 여당에선 그 총선 후에 특검을 실시하자는 방안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새로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제 정면 돌파할 카드 이게 제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특검법은 비대위원장보다는 원내대표가 지휘봉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이기 때문에 이건 원내대표 소관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특검법 관련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좀 일선에서 빠지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특검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총선 후 특검을 하자. 이제 특검은 하자 하지만 시기만 조절하자 이런 논쟁을 하면 저는 민주당 프레임에 빠져든다고 봅니다. 그럼 특검법은 옳다는 이야기잖아요. 시기만 조절하자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방송 나와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다 털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내용적으로 이미 특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특검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동훈 장관도 뭐 특검법은 악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총선 후에 특검하자. 이건 저는 제 생각하고는 다르고요. 뭐 특검은 저희들이 찬성해서도 안 되고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고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 특검을 우리가 뭘 피하려고 피하는 게 아니라 옳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이걸 그렇죠. 정확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 이런 구체적인 말씀이신가요? 혐의를 하나도 제시한 게 없고 문재인 정부 때 거의 뭐 2년간 탈탈 털어내 나온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죄 없는 사람이라도 어쨌든 뭐 권력에 있으면은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된다. 나온 죄가 없는데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건 법치주의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 그다음에 이른바 특검 처리 문제 이게 언급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필요한 네. 거는 예. 특검 지지 여론이 왜 높으냐. 이건 이제 그 김 여사에 대한 영부인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다. 그럼 이게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때문에 이런 비호감이 생겨났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영부인이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자기는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지금 어기고 있거든요. 안 지키고 있잖아요. 영부인으로서 공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뭐 나라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열심히 좀 하려고 했는데 잘못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시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다시 충실하겠다. 이런 좀 발표는 입장 발표는 저는 할 필요가 있다. 왜 이제 영부인에 대한 비호감 여론이 높은지 용산에서도 좀 충분히 좀 숙고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입장 발표하면 야당이 특검을 안 해도 된다고 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특검 지지 여론의 뿌리는 그 혐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혐의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부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서 영부인 싫어서 이런 여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를 치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시기를 옮겨서 총선을 특검하자 이거는 대증요법이고 뿌리 치료가 아니라 그냥 증상 치료고 뿌리 치료를 하려면 영부인에 대한 그 반대 여론, 비판 여론 이걸 줄이는데 그 치유책을 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결국 이제 해야 될 게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중도 외연 확장을 해서 지지를 이제 확산해야 된다 이런 것일 텐데요. 그 한 장관이 잘할 것으로 보시는데 또 잘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 편하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장관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쓴소리도 굉장히 친한 관계에서는 쓴소리를 해도 애정이 깃든 쓴소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관계에서 쓴소리 하면 저 나 욕하는 거야? 비난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통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장관은 대통령하고 정말 신뢰관계가 두텁기 때문에 그 신뢰관계 속에서 쓴소리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애정이 깃든 쓴소리로 대통령도 받아들일 수 있고 훨씬 쓴소리에 잘 통할 수 있다. 네. 그 장점을 충분히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인요한 그 혁신위가 오랫동안 어떤 그 험지 출마 이런 것 계속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변화 이런 것도 저 비대위가 이제 이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연스럽게 당내 좀 세대 교체 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고요. 그 한동훈 장관도 70년대 생이잖아요. 네. 70년생이 당 대표가 되면서 저는 이번에 당 지도부도 뭐 비대위원들이 새로 들어올 텐데 전부 다 70년대 이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젊은 지도부, 참신한 지도부로 우리 당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고 총선에서도 새로운 인재들이 지금 당내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인재들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당내에서 어떤 정치적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민주당에서도 지금 586 청산 이런 목소리가 높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당은 좀 더 이제 미래 세대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라도 당내 정치적 세대 교체에 좀 한동훈 장관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오면 땡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긴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실제로 그 민주당이 정말로 반기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장관 하기 나름이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다, 꼭두각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한 그 장관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 그렇게 공격을 하겠죠. 그런데 한 장관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면 그 프레임은 바로 무너지게 돼 있고 한 장관이 뭐 저는 아바타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역할을 하려면 비대위원장 하겠다고 결심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 이제 사퇴한 전직 대표가 김기현 전 대표잖아요. 예. 의원님께서는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 김 전 대표 사퇴를 계속 요구를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총선 출마는 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실제로 이제 울산 지역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공관위에서 좀 알아서 할 문제 같습니다. 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배나라 감나라 더 이상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잘 처리할 거라고 봅니다. 뭐 단순히 대표를 사퇴했으니까 지역 출마라도 해라 이거보다는 제가 이제 그쪽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 부울경 쪽의 어떤 선거를 이끄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공심위가 잘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선거에서 저는 플러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당시 시점에 있어서 좀 평가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총선 전국 전면에 부상을 할 경우에 이준석 전 대표 행보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예컨대 신당 창당하지 않고 당으로 유턴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런 관측도 한 있는데 어떻게 장관의 보세요?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광폭 정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 편을 많이 늘려야 되고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나야 되고 함께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한 장관이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한 장관은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하고 구원이 없잖아요. 과거에 뭐 악연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새롭고 건설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뭐 조건을 내건다면 그런 걸 좀 고치기 위해서 당내 좀 노력도 하고 그렇게 아무튼 당을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고 또 그런 능력도 있다. 그래서 훨씬 더 넓은 연대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뭐 이준석 유승민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소위 비명 세력이 신당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하고도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는 그런 정치적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출마할 종로 네. 쟁탈전 이제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역 최재형 의원 있고 야권에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실장 종로 출마설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내에서는 좀 오판을 한 게 종로가 쉬운 지역이다. 왜 하태경 험지 간다 그래놓고 쉬운 지역 가냐. 근데 종로가 지난 4년 전에 그 서울 지역 선거에서 꼴찌에서 13번째 한 지역이에요. 서울이 49개 지역인데 36등, 그러니까 36번째로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인식이 서울 수도권 선거를 보는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을 쉬운 지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항상 어느 지역이든지 도시는 여느 야나 경쟁자가 많이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을 가도 뭐 경쟁자가 있고요. 그쪽 당협위원장이 있고 어쨌든 페어플레이 할 것이고 어쨌든 뭐 건설적인 경쟁을 통해서 우리 당 지지율을 올리는데 나름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김부겸 전 총리 회동에서 이제 통합 대화 이제 중요성 얘기했고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는 당 변화 진전 없다, 실망스럽다. 이거 어떻게 귀결될 것 같습니까? 이낙연 대표 말이 맞죠. 그래서 지금 놀란 게 지금 송영길 구속이 됐고 또 뭐 돈봉투 문제로 또 뭐 민주당 내 다른 의원도 구속된 분이 있고 다 지금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한 뭐 거의 20명 전후 이런 사람들이 돈봉투를 받았다. 이게 지금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거의 더불어 봉투당이 돼 있는데 이걸 지금 민주당이 잘라내지 않고 공천 적격자로 분류했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의 윤리성이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당 자체도 정치 윤리, 정치 도덕이 완전히 사라진 소멸된 이런 정당이 됐다. 그래서 민주당 선거에서 상당히 불리할 겁니다. 뭐 제가 더불어 봉투당이다, 더불어 돈봉투당이다 이렇게 공격해도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돈봉투 받은 사람들 전부 다 지금 공천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 정치 개혁의 아무튼 큰 걸림돌이고 민주당이 당 대표가 걸림돌이기 때문에 민주당 우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바뀌면 상당히 위협적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한나땡 저는 명나땡입니다. 명나땡.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대표로 있으면 우리한테는 땡큐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짧게. 이 와중에 이제 86학번 청산론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민주당 쪽의 86그룹은 지금 정치로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거의 네. 뭐 20년, 30년 이렇게 하고 있고 민주화 말고는 비전을 보여주는 게 없어요. 과거에 이제 민주운동 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꿀 빨고 있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건 당연하고 새로운 비전을 못 보여주는 상태에서 과거 민주운동, 민주파리만 하고 있는 저 세대에 대해서는 뭐 심판 목소리가 있는 것이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